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통장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은행 직원은 말했죠. 고객님 부주의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통장 속에 숨겨진 신뢰와 배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막동입니다. 이름이 조금 우습죠? 처음 만나는 분들께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은퇴한 지 몇 해가 되었고 오래된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싱크대에 반짝입니다. 그 빛을 따라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한 김이 손바닥을 간지리죠. 그제야 집이 깨어났구나 싶습니다. 저는 평생 한 곳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한 은행만 이용했습니다. 통장 표지가 해마다 바뀌어도 제 손은 늘 같은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의 공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잉크 냄새, 대기표를 뽑는 종이의 바스락거림, 고객 번호가 울릴 때의 전자음. 그 전부가 저에겐 일상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도 변함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안심시키니까요. 식탁 서랍 첫 칸에는 낡은 통장이 있습니다. 겉표지는 모서리가 닳아 살짝 하얗게 일어났고 그 위에 얇게 쌓인 먼지를 저는 손끝으로 쓸어내립니다. 매달 연금이 찍히는 날짜가 되면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오늘도 들어왔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통장을 펼치고 작은 글씨를 천천히 더듬습니다. 숫자들은 질서정연하게 가로로 서 있고 그 사이를 제 세월이 잔잔히 흐릅니다.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젊은 날의 제 얼굴이 얼핏 비칩니다. 밤늦게 퇴근하던 날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통장을 들고 서성이던 저녁들, 결국은 버티고 또 모았던 계절들. 그 모든 날이 이 얇은 종이에 눌러 찍혀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부터 저는 돈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밥은 집에서 해먹고 옷은 작년에 입던 것을 꺼내 입습니다. 가끔은 괜히 상가 거리를 걷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어깨가 예전보다 둥글어 보입니다. 둥근 어깨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덜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덜어낸 자리에 안심을 담아야죠. 그 안심이란 결국 이 통장이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커튼을 반쯤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과 파랑이 얇게 겹친 하늘이었습니다. 날씨 앱 같은 것은 잘 다루지 못해도 하늘빛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속 글자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저는 여전히 느립니다. 저는 그 느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느림은 실수하지 않는 다른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영수증이 2장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로시장에서 산 생선각, 하나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가. 2장을 포개어 서랍에 넣으려다 저는 습관처럼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손으로 적는 것을 좋아합니다. 메모장에 오늘 날짜를 적고 통장 잔액을 그 아래에 조심스럽게 옮겨 적습니다. 숫자를 쓰는 동안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작은 기도를 합니다. 이 잔액이 한 달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달라고, 아픈 일 없이 쓰이게 해달라고, 쓸 곳이 있을 때 제때 꺼내 쓰게 해달라고. 기도는 소리 없는 습관이 되어 제 손에 닿습니다.
전화기는 오늘도 거실 서랍 둘째 칸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기계를 아직 어려워합니다. 이상한 창이 뜰 때가 많아서 겁이 납니다. 서랍을 열어 전화기를 꺼내 전원을 켭니다. 연락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화면에 작은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조심조심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글자를 크게 해둬서 읽기는 편합니다. 오늘은 별일 없겠죠.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진동이 작게 울렸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떨립니다. 요즘 따라 전화기의 떨림이 사람의 맥박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화면을 쓸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발신명이 보였습니다. 항상 저를 안심시키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보면 저는 괜히 어깨에 힘을 뺍니다. 아, 무슨 안내겠지. 늘 오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끝이 화면을 터치하고 글자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글자는 언제나처럼 간단했습니다. 간단한데 이상하게 차갑습니다. 짧은 문장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손에 쥔 전화기가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사라지고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공기에서 꽃잎처럼 가벼운 것이 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들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된 기억으로 잠깐 빨려 들어갔습니다. 20살 초여름 첫 월급날, 저는 그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고 저는 통장을 처음 받는 아이처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흔들릴 때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통장은 저에게 말없는 등불이었습니다. 저교한 밤에도 제자리를 밝혀주던 조용한 불빛이었죠. 저는 그 불빛이 꺼질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불빛이 꺼진다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둡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저는 내내 붙들고 살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더 깊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사각형의 빛이 커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문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뜻하는 것을 제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균열이 번집니다. 숫자라는 단단한 벽에 머리카락 같은 금이 가는 모양을 저는 눈으로 보듯이 상상했습니다. 그 금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순간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000 괜찮다. 눈을 감지 말자. 천천히 읽자. 천천히 생각하자. 서두르지 말자. 그래도 오늘을 건너가자. 저는 등받이에 기대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전자 안의 물은 이미 미지근해졌고 신문은 펼쳐진 채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는데 제 거실만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멈춘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앞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 저는 마침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 첫 칸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를 한번 쓰다듬고 제 마음의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다시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내내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화면 속 문장은 너무 짧았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점 하나 쉼표 하나 없이 매끄럽게 이어진 글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손끝이 닿은 흔적도 없고 감정의 온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말하는 냉기뿐이었죠.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쓸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착오가 아닐까, 혹은 시스템 오류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얇은 유리가 금이 가듯이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안경을 다시 쓰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지막으로 찍힌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 평생의 노력이었고 제 노후의 숨구멍 같은 존재였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꾸준히 모은 저축이 섞여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돈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저에게 안정이란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몸 안의 중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고 커튼 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제게는 너무 큰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튼이 움직이는 동안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은행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 걸립니다. 봄이면 길가에 목련이 피고 여름엔 은행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날의 길은 낯설고 길었습니다. 신호등이 유난히 늦게 바뀌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발자국만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잉크와 플라스틱이 섞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늘처럼 기계의 삐소리와 직원들의 인사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가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제 손끝에 힘이 들어간 탓이겠죠. 제 번호가 불리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구 안쪽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이고 화면을 보는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제 숨을 막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지난주에 전자이체가 한 건 있었습니다. 금액은 말씀하신 액수와 같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인 인증이요. 저는 그 주에 집 밖을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직원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일회용 인증번호가 발송되었고 그 번호가 입력되어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휴대전화라니. 그때 저는 화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들어했습니다. 숫자 6자를 잘못 눌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동시에 그 6자로 평생의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 속엔 이미 수많은 이런 일을 겪어본 익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잘못인가요? 그가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이런 경우엔 대부분 피싱이나 보이스피싱으로 결론 납니다. 본인 부주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안을 베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고
늘 조심하며 살아온 제게 그 말은 한 줄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주의라니.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머리 뒤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이 아주 천천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침보다 더 길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기울었고 그림자가 제 발끝을 따라왔습니다. 집 앞 골목을 돌 때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라기보다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줄 사이의 빈칸이 더욱 넓어 보였습니다. 그 빈칸이 마치 제 마음의 구멍 같았습니다. 그 구멍 속으로 기억과 시간과 자존심이 함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아직 괜찮다. 하지만 그 말은 곧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음의 틈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꺼지면 세상이 완전히 닫힐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사라진 자리 위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믿으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의심으로 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작게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잘못인가?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아니, 다른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한다. 그 두 목소리가 엇갈리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은 어둡고 별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깜빡이는 빛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꺼지면 다시 켜기 어렵고 꺼진 자리엔 어둠이 길게 남습니다. 그날의 밤 공기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일까? 그 물음은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잠이 깰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새로 스며든 햇빛이 희미하게 커튼을 비추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낯선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조차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이 그 바람을 단번에 부숴버렸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속의 숫자들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통장 표지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촉감이 제게는 이상하게 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은행 직원이 말하던 본인 부주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는 밤새 제 귀에 맺혀 있었습니다. 부주의, 부주의.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엎드려 있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제 얼굴은 피곤하고 창백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이제는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치듯 넘기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금액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메시지도 추가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거실에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제 하루는 무너진 돌담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내 잘못일까? 그 말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가 다녀갔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한숨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 실망이 아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은행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업시간이 이미 끝난 시각이었지만 저는 그 앞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텅 빈 로비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창구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제 돈이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손바닥을 유리문에 대자 차가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치 제 잘못을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제 눈엔 흐릿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그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들 속에 섞여 걷는 제 발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빗겨나 있는 사람처럼.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저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지키지 못했으니 우리 둘의 안식도 함께 잃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보험 증서와 계약서, 영수증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제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날의 제 필체는 단단했고 글씨마다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더 작고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을 펼쳐놓고 그 옆에 은행 안내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안내문에는 피싱 피해 예방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열지 마십시오. 문장마다 경고의 표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중 하나를 어긴 걸까? 기억은 불분명했고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링크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시계의 초침이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12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통장을 두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통장의 표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제 마음의 불안처럼 깜빡거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의 손끝에서 놓쳤어요.
저는 몸을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바람의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조롱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만 머무를 순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라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은행에 가야겠다. 그리고 경찰에도 가보자.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겨우 붙잡은 생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꼭 쥐었습니다. 김이 서서히 사라지며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흐릿한 새벽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꼭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물주전자를 올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퍼졌지만 입안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커피를 몇 모금 마신 뒤 저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놓인 신발을 신었습니다. 평소보다 굳은 다리로,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이 유리문을 열며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하고 말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업 시작하자마자 저는 다시 그 창구로 갔습니다. 어제 만난 그 직원은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미안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출금건 말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 이름으로 이체된 계좌가 어디로 향했는지,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송금된 계좌는 대포 통장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수사 협조 요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라. 그곳을 떠올리니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죄인이 된 것도 아닌데 억울함 속에서 어딘가 눌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서 앞 인도는 아침 햇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경찰관들이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젊은 순경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이체 시간, 통장 개설 시기, 그리고 의심되는 문자나 통화가 있었는지.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가능한 한 또렷이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요즘 많습니다. 범인들이 노인분들 대상으로 정교하게 접근합니다. 노인분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이름으로 불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말을 맞이해야만 하는 자리로 저를 데려왔습니다. 경찰은 조사 협조를 위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인을 하며 펜 끝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일란 아래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피해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 시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평생 가르치던 직업 속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피해자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단어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서를 나섰을 때 햇빛이 한결 강해져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빛이 이마를 비추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는 조금 굽었고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명예, 그리고 되찾아야 할 정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의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붕어빵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던 기억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건드리는 건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거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돈을 가져간 자는 결국 내 인생의 한 조각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조사에 들어갈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제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오늘 하루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건 돈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믿음의 부스러기 속에서도 여전히 희미한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잃은 돈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저의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의 전등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그 자리, 서류 봉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그 종이 위에 얇은 빗줄기가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길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의 끝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은 결국 자신을 되찾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적는 순간 제 안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날 이후로 매일같이 전화기를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낯선 번호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문자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엔 허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커튼 틈새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주전자에 김이 피어오르고 창문 밖에서 비둘기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찍힌 마지막 줄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숫자 뒤에 찍힌 점 하나, 그것이 마치 제 인생의 끝점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날따라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익숙해진 건 불안이었고 포기가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목소리를 들었을 뿐인데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담당자는 담담한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송금된 계좌는 외국인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피해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바닥 없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혹시라도 환급 가능성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비웃는 듯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교사로 재직할 때 받은 상장, 아이들 사진, 퇴직 기념패, 그리고 처음 개설했던 은행 계약서.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예전엔 안정의 냄새였지만 지금은 씁쓸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이 제도와 시스템이 이렇게 허무하게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고.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 후회, 그리고 자책. 아내는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스며들며 고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인쇄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 구제 불가 통지서.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류의 끝부분에는 정형화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객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판단됩니다. 문장을 읽는 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고객 부주의.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속 어딘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그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 얼룩은 마치 제 잘못을 증명하는 자국 같았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그 물음은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 세상도 그만큼 돌려준다고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엔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문자를 잘못 눌렀던 걸까? 아니면 은행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명확한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더 괴로웠습니다. 새벽녘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물기가 스며든 종이는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통장 속의 숫자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위에 남은 제 필체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필체를 더듬었습니다. 내 이름, 내 노력, 내 세월. 모두 이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는데 세상은 그것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제도를, 그리고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장을 덮었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희미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 새벽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생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직 제게 등을 완전히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아주 작게나마 느꼈습니다. 그 감각을 붙잡은 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가보자.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아보자. 이른 새벽, 창문 밖의 하늘은 희끄무레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먹고 도로 위에는 반짝이는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에 희미한 하늘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의 하늘은 뒤집힌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 비친 제 얼굴도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 발밑에서 천천히 뒤집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담당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건의 일부 자금 흐름이 추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단정할 순 없지만 협력 수사 중인 기관에서 몇 개의 계좌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희미하던 빛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길 위의 공기는 아직 습했고 신발 밑에서 물기가 스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자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진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복잡한 화살표와 숫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자금 흐름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돈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 여러 계좌를 거쳐 마지막엔 해외 송금 형태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선 이름들, 낯선 숫자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제 이름이 그 맨 처음에 적혀 있었습니다. 시작점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마치 제 손으로 이 일을 시작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금융 관련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깜빡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쯤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목소리가 또렷하고 공손했습니다. 고객님, 보안 점검 중이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는 듯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행입니다. 이런 피해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범행이라면 왜 그 피해는 나에게 떨어졌을까? 나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내 안의 방심이 불러온 필연이었을까? 경찰서 문을 나설 때 하늘은 완전히 맑아져 있었습니다. 비에 씻긴 거리엔 햇빛이 반짝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평온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제 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속엔 낯선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어제보다 조금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듣다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안도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 아직 비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종이를 보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의 증거였지만 오늘은 싸움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날짜를 적고 작게 한 줄을 썼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글씨가 약간 떨렸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믿음과 배신이 교차하는 긴 여정 같다고. 하지만 끝내 남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힘뿐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그날 밤 비로소 저는 조금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지만 제 안의 믿음은 다시 아주 작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소중한 것,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설 힘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게 밝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커튼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 사이로 번졌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며칠이 지나고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공기에는 어느새 여름의 열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온도는 여전히 봄과 겨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뜻해지려 하면 차가워지고 다시 견디려 하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서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짧은 보고였습니다. 여전히 결과는 불투명했지만 그의 말끝에 희미한 가능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단 한 가지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견뎌온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얼굴로 이 고통을 버텨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모임에 나가보기로. 시청 근처의 작은 회의실, 낡은 형광등 아래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마다 피로가, 말마다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묘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눈가가 붉었고 누군가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침묵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퇴 후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중년의 남자, 자녀 결혼 자금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할머니, 그리고 믿었던 은행의 안내 전화가 피싱이었다는 어느 부부. 그들의 말마다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30년 넘게 한 은행만 이용했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을 믿었죠. 하루아침에 돈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생각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틈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방치한 결과죠.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천천히 번졌고 마침내 모두의 손끝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목소리로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공기 중에 남아 다른 이들의 눈빛 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저절로 젖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도시의 창문마다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로 저녁 냄새가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무력감이 천천히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햇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결코 끝내지 않겠다고. 돈을 되찾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무심함 속에서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 제 싸움의 진짜 이유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트였다. 진실은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 속에서 다시 숨쉰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밤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고. 나는 여전히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고.
그 깨달음이 조용히 마음을 채웠습니다. 숫자는 사라졌지만 내 안의 믿음은 다시 숫자로 셀 수 없는 힘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밤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아내의 숨소리와 시계의 초침이 어우러져 하나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라고. 그 말이 입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빛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니 바람이 실내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오르고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진짜 삶의 두 번째 장을 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짧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일부 피해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관련 계좌 몇 개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액 복구는 어렵겠지만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서서히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진행 상황이 긍정적입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 따뜻해서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자책, 그리고 그 너머의 안도감까지.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낡고 구겨진 그 통장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노력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통장 모서리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카네이션이 몇 송이, 그리고 그 사이에 노란 들꽃이 한 줌 끼워져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예뻐서 샀어요. 그녀는 웃으며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괜찮아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조금 알겠어요. 잃은 것도 있었지만 남은 것도 있네요. 남은 거요?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이요. 잃은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는 수많은 밤의 걱정과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꼭 쥐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지 않은 건 바로 이 손의 온기라는 걸. 점심 무렵 모임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청원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이 검토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문자들이 마치 작은 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이 유리잔을 비추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마음의 파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불안과 평온이 교차하면서도 끝내 잔잔해지는 그 흐름. 식탁 위에는 오래된 통장과 새로 산 노트 한 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의 첫 장에는 제가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쓰려 한다. 그 문장을 쓰며 저는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되찾은 것이 있다는 걸.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은행도 제도도 아닌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아직 세상에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믿음.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파도처럼 스쳐갔습니다. 은행의 유리문, 경찰서의 형광등, 모임의 회의실, 그리고 수많은 밤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꺼내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끝내 잃지 않았다.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숨,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조용한 다짐입니다. 창밖에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처를 겪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삶의 진짜 이야기들, 우리가 잊고 살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더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곳은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는 곳입니다.